피해 부모님들하고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공통적인 것들이 몇 가지가 발견이 돼요. 네, 뭘까요? 그중 하나는 뭐냐면 자녀의 상처보다 부모의 욕망을 좀 더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이를테면요? 이를테면 아, 이번 학기만 더 다니면 미국의 어느 유명한 대학을 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데, 아, 이번 학기만 성적만 잘 나오면 수시로 갈 수 있는데 어느 학교, 이런 욕망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의 학교 폭력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이 주저를 해요. 아드님한테 좀 그 전에 전조 증상이 좀 나타나거나 그러진 않았나요? 돌이켜 보니까 있었어요. 있었어요? 예, 네. 있었는데 예상을 못했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부모들은요, 네네. 학교 폭력이라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우리 하거든요. 집 일은 아닐 예. 거야라고 생각하시죠. 그리고 우리 아이는 착하니까. 네. 그게 굉장히 강해요, 부모들이. 우리 아이는 착하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이 학교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많진 않아요. 근데 그렇게 놓쳤을 때 혹시 우려되는 점 있으신가요? 만약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자녀가 학교 폭력을 당하게 되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과에 집착을 하게 되고 감정적으로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상처의 깊이는 점점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때 부랴부랴 하니까 그렇죠. 현명하게 대처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런 일도 있는데요. 요즘에 뭐 변호사를 고용한다든지 네.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이걸 대처하는 일들, 프로세스를 담당하는 뭐 어떤 기관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일도 있거든요. 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변호사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네네. 학교 폭력에서. 근데 이제 지금 제 생각이긴 하지만 전체 우리가 발생되는 학교 폭력에서 변호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의 건은 저는 한 10% 내외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강력 사건에 준하는 학교 폭력이라면 어차피 학폭이 뿐만이 아니라 이건 민형사 소송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변호사가 저는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처음부터. 근데 이제 거의 한 8, 90%에 해당되는 학교 폭력 사건은 사실은 변호사가 개입하기 굉장히 애매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의 부모들은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가 다 해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해당 학교 폭력 사안에 대한 증거를 찾는다거나 여러 가지 어떤 준비 사항들은 부모들이 다 해야 돼요. 변호사를 고용해도 야, 어차피요. 근데 이제 변호사 비용 자체가 만만치 않죠. 문제는 그렇게 비용을 들여서 원하는 결과를 받으면 상관이 없는데 의외로 이제 그 고액의 변호사 수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하지 않는 결과를 받게 되면요, 그때 부모들의 무력감은 더 심해지겠죠. 어떤 전조 증상이 있었었나요? 아드님한테는? 제 아들이 이제 그날이 이제 토요일 날 폭행을 당했는데 그 전전날부터 애가 되게 불안해했었어요. 잠을 못 자고. 몰랐죠, 저는. 그게 원래는 금요일 날 만나서 맞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날 비가 와가지고 토요일로 미뤄졌단 말이에요. 그럼 애가 그 하루 동안 얼마나 불안감을 느꼈겠어요. 떨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모습을 지나고 나니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게 그 전조 증상이었구나. 근데 제 아들은 그랬고, 제 상담 사례에서는 그런 사례도 있었어요. 뭘까요? 어떤 아버님께서 저하고 이제 상담을 하면서 자신은 딸이 사춘기인 줄 알았대요. 처음에. 그냥 막 짜증내고 막 학교 안 가려고 그러고 아, 그냥 사춘기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내가 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감정적인 표현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님이 저한테 막 울면서 말씀하셨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몰랐구나. 자기가 그때 그 사실을 좀 더 빨리 알았으면 이 학교 폭력을 좀 더 예방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춘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먼저 해야 되겠네요. 사춘기가 아닐 수도 있다. 만약에 우리 자녀가 어느 날 언행이 조금 다르거나 굉장히 아이가 불안해하거나 학교를 가기 싫어한다거나 짜증이 막 내거나 그러면 그게 단순히 사춘기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소장님, 만약에 이게 연령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초등, 중등, 고등 학교 폭력이라든지 피해자든 가해자든 조금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초등학생들은요, 그 매주 월요일이 되면 학교를 안 가려고 그래요. 뭐 배 아프다 그러고. 근데 이제 이제 보통 부모들이 생각하기에 아, 쟤 학교 가기 싫어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다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어쩌면 자녀가 학교를 가기 싫어하는 건 그게 학교 폭력이 뿐만이 아니라
학교 생활에서의 뭔가의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라는 인식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초등 자녀가 자꾸만 배가 아프다고 학교를 가기 싫어한다라고 하면 한번 저는 선생님을 한번 만나보고 자녀의 학교 생활은 어떤지를 한번 좀 확인해 보는 것도 저는 예방에 그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요. 네. 중학생이 사실 제일 많지 않나요? 제일 많죠. 제일 중학생이. 많죠. 제일 예, 심각하기도 예, 하고. 예. 어느 날 친구들하고 막 잘 놀던 아이가 어느 날 안 나가요. 친구 모임에. 네. 그리고 자꾸 집에만 있으려고 그래요. 네네. 그러면 그 얘기는요. 친구들하고의 관계에 뭔가의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네네. 고등은 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고등학교에서 일어나는 학교 폭력은 특징이 뭐냐면요. 네. 한번 발생이 되면 피해가 굉장히 커요. 고등학교는. 네네. 만약에 성인에 준하게. 예, 거의 뭐 범죄에 준하는 폭력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네네. 근데 제일 더 큰 문제는 특목고라든가 뭐 기숙형 사립고라든가 네네. 이런 경우 여기에서 발생되는 학교 폭력은 굉장히 심각해요. 더 심각해요. 왜냐하면은 그 기숙형 사립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네네. 아이들끼리 또 기숙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하루 왼종일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24시간. 뭐 네네. 특목고라든가 기숙형 사립고에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네. 지속적으로 좀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근데 또 이럴 수도 있죠. 기숙형 학교 중에 대부분 특목고 예.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도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그러면 뭐 학업 스트레스려니 예.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제 제가 이제 상담한 이제 사례에 대한 특징들을 말씀드리면 특목고나 아니면은 기숙형 사립고에서 학교 폭력이 발생이 되면 그 피해 부모님들하고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공통적인 것들이 몇 가지가 발견이 돼요. 네, 뭘까요? 그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녀의 상처보다 부모의 욕망을 좀 더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이를테면요. 이를테면 이번 학기만 더 다니면 미국의 어느 유명한 대학을 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데 이번 학기만 성적만 잘 나오면 뭐 수시로 갈 수 있는데 어느 학교 이런 욕망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의 학교 폭력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부모님들이 주저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버텨야지. 네, 그러니까 제가 상담을 받다 보면 이건 도저히 이 아이는 학교를 다닐 만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제가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려요. 어머니 이거는 학교를 다닐 만한 상황이 아니다. 이 아이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상처의 트라우마를 지금 극복해야 예. 이게 학업으로 공부를 다시 할 수 있는데 지금 극복하지 못하면 시간 되게 오래 걸릴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네. 부모님들이 그걸 잘 안 받아들이시죠. 당장 대입이 급하니까. 예, 자녀 교육하고도 연관되는 부분들인데 네네. 실제로 학교 폭력 상담을 하다 보면요, 네. 장남인 아이들과 외동인 아이들이 좀 공통된 특성을 갖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이거를 왜 도대체 부모한테 얘기를 안 하지? 네. 이 정도인데? 예. 라고 보면 딱 보면 장남 아니면 외동이에요. 그 아이들의 대부분은. 오, 왜냐하면 예, 예. 장남인 아이들은요, 만약에 그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좋아요. 내가 이 사실을 부모한테 알리게 되면 부모들이 더 걱정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부모님을 걱정해서. 네. 그리고 네. 이건 그냥 내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나름의 책임감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의외로 많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참다 못하다가 폭발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장남인 아이들, 장녀나 장남인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에게는 함부로 책임감을 강조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가 첫째니까 뭐 참아야 된다. 가족을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하면 안 된다라고 봐요. 외동인 아이들은요. 내가 이 학교 폭력의 피해 사실을 부모들이 알게 되면 네네. 지금 내가 무리에 있는 이 무리 이탈에 대한 공포심이 있는 거죠. 이 커뮤니티가 너무 소중한 거군요. 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내가 받고 있는 학교 폭력의 피해보다 네. 이 무리에서 이탈되는 공포를 더 많이 느낀다라는 거예요. 특히 그런 경우 있을 것 같아요. 전학에 대한 공포. 만약에 무슨 일이 있다고 하면 부모님이 가장 쉽게 생각하는 방법이 전학이잖아요. 사실 뭐 초등 때 같은 경우에는 그랬을 때 더 공포감이 다가올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외동인 아이들한테는 예. 부모들이 친구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예. 물론 뭐 친구가 중요하다라고 중요하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과연 우리가 살아오면서 친구에게 정말로 덕을 받고 친구한테 도움을 받았던 적이 있을까라고 돌이켜 봤을 때 저는 그렇게 크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부모들이 자꾸만 친구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면 할수록 네네. 관계에 대한 부담감을 갖게 되고
그 관계가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종속적인 관계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자칫 예, 우려가 되는. 예,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무리 이탈에 대한 공포심을 갖게 되면 아이들은 학교 폭력을 당하게 되면 그 폭력의 어떤 피해를 참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이거를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네네. 10대 때 친구와의 커뮤니케이션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거기서 오는 기쁨도 크지만 주체는 우리 아이가 돼야 되니까 그렇죠. 너가 가장 중요해. 너의 감정이 가장 중요한 거야. 그렇죠.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아이들한테 나하고 성향이 맞지 않는 사람들을 과감하게 거절할 수 있는 그 마음도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네. 만약에 나하고 성향이 맞지 않는데 계속 친구 관계를 하게 어쩔 수 없이 끌려가게 된다면 그거는 친구 관계라기보다는 종속적인 관계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친구가 많으면 좋죠. 그 친구들이 나와 대등한 관계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학교 폭력의 가해자로 선생님한테 연락을 받았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나을까요? 제가 이제 피해 부모들하고 상담을 하면요, 피해 부모들이 원하는 건 딱 하나예요.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 조치가 아니에요. 피해 학생 부모는요, 그 진정한 사과를 원해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은 당연히 잘못했으니까 사과하겠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 경험 사례로 봤을 때 거의 한 95%는 사과하지 않아요. 오히려 쌍방으로 고소를 해요. 가해자가요? 예. 아, 그래서 네네. 보통 이제 학교 폭력 상담을 받으면요, 네네. 엄연히 이 친구는 피해 학생이에요. 네네. 근데 쌍방으로도 또 학폭으로 신고를 받아요.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걸 인정하기 싫은 걸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이렇게 해야지 우리 아이를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는 그건 학년마다 좀 다르다고 봐요. 예, 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아이는 그런 애가 아니다라는 그 인식, 부모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이거 장난인데, 애들끼리 장난인데 학교 폭력으로 신고했어? 우리도 신고할 거야. 이건 이제 초등학교에서 많이 발생되는 거고요. 중학교는 어떠냐면요, 부모들이 제가 보기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네, 부모들이 우리 아이가 이런 짓을 했구나라는 걸 알고는 있는데 부모들이 그냥 자녀를 믿는 거예요. 그거는 자긴 본인은 알고 있지만. 네네. 그래서 학폭으로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를 안 하는군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할 때 그 얘기를 해요. 어머님이 상대방의 가해 학생 부모가 나와 같은 생각을 가졌다라고 인식을 하는 순간 그때부터 상처는 시작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엄마들이 왜 우울증에 걸리냐면요, 정말 나하고 내가 이제껏 살아왔던 가치관을 뒤흔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못했으면 사과하잖아요. 네, 그게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이죠. 상식이잖아요. 근데 상대방의 사람이 그렇게 안 해요. 그러면 이 엄마는 너무 화가 나죠. 가치관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못 살았나?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예. 아이한테 사과를 받을 거라는 기대를 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기대를 하는 게 상식적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 기대를 하는 순간 상처는 이제 시작되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상처가 시작되는 거죠. 네. 그렇다면 달리 말하면 이 가해라는 걸 알게 됐었을 때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며 어느 정도 피해 부모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또 초등학교, 중학교 또 달라요. 달라요? 초등학교에 발생되는 학교 폭력은요, 싸움의 주체가 부모예요. 그러니까 사과의 주체와 화해의 주체가 학생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네. 부모예요. 부모님들끼리 감정 싸움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가해 학생 부모가 우리 아이가 정말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했는데 네. 피해 부모 쪽에서 굴욕적인 걸 요구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오. 이제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짜리 예. 애들을 대상으로 더 사과해라. 반 아이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해라. 어머. 각서를 써라. 어. 이래 버리면요, 이거는 사과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감정이입하셨구나. 예. 근데 그나마 이제 중학교는 부모들이 좀 이제 진심으로 사과를 하면 피해 부모들이 좀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의외로. 그래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좀 다르다라는 그럼 거죠. 초등학교 때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폭력을 바라보는 기준이 좀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폭력의 기준, 그러니까 이게 사고인지 폭력인지가 애매한 경우들이 있어요.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건 누가 봐도 사고 같은데라고 하는데 자꾸만 피해 부모 쪽은 폭력이라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모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요, 이 사고와 폭력의 기준을 좀 명확히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였고, 그리고 사과와 화해의 주체는 부모가 아니라 자녀여야 된다. 그리고 자녀의 의견을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히려 자녀는 나는 쟤하고 사과하고 다시 잘 지내고 친해지고 싶은데 싶은데 엄마가 그 나서가지고 오히려 더 감정적인 상황으로 확대해 버리면 추후에 그 사안들이 끝나고 나서는 그 상처는 결국엔 자녀가 받는 거예요. 이 아이랑 놀지 말라고 했으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일찍 알려주고 네. 아이들한테 기준을 알려준다든지 부모도 이게 우발적인지 계획적인지 좀 가릴 수 네. 있는 관심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입장이시죠. 우리 자녀가 가해 학생이 되면요, 네네. 저는 그냥 사과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봐요. 부모들이 그거는 사과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초등학생일 경우에는 우리 자녀가 피해 학생이 되면요, 이 사안에 대해서 학교에 담임교사하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고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하는 게 좋은 건지를 한번 조언을 받아보는 게 좀 좋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현재 학교 폭력에서는 학교와 교사들에 대한 조언들을 부모들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왜냐, 피해 부모 입장에서는 그분들의 현실적인 조언을 가해 학생 편을 든다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섭섭하게. 예,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발생된 학교 폭력은 저는 되도록이면은 선생님들한테 좀 조언을 좀 받아서 좀 현명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아이 입장에서 트라우마를 겪었어. 이건 좀 어떻게 극복하도록 추천을 하세요? 결국에는요, 트라우마라는 건요, 그 기억은 없어지지 않아요, 절대.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기억을 뇌에 들어가서 지우지 않는 이상 없어지지 네. 않는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 트라우마를 극복시키기 위해서는요, 기억의 크기를 작게 해줘야 돼요. 성장하면서. 네네. 근데 이제 대부분에 있는 학교 폭력의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유는 이게 더 커지죠. 계속 커지고 있다는 예, 거고, 예. 여전히 가해 학생을 두려움의 존재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제 아들한테도 계속 얘기했지만, 그 트라우마라는 기억의 크기를 작게 해주려면 네네. 부모와 자녀 간의 유대관계가 좋아야 되고 부모와 자녀 간에 싸울 수 있는 즐거운 예, 추억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이 트라우마의 기억들은 점점 더 작아질 거라고요. 그리고 가해 학생에 대한 존재를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라 극복의 존재이고 그리고 하찮은 존재라고 부모들이 계속 인식을 시켜줘야 돼요. 어떤 말씀 해주셨어요? 아이한테? 상담했던 어머님한테 해줬던 얘기가 있었어요. 딸이 이제 그 트라우마 때문에 너무 우울해해가지고 예. 제가 어머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딸한테 그대로 전해주라고. 우리가 방 안에 파리 2마리가 들어오면, 파리 1마리가 들어오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은 없잖아요. 네. 근데 보통 우리가 저 파리를 보고 죽이던가 아니면 그냥 내비두던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냥 내비두는 사람은 어차피 파리라는 하찮은 존재인 거고, 기대 수명이 인간보다 낮기 때문에 쟤는 언젠간 죽으래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고, 그냥 죽이는 사람들은 그냥 짜증나니까 죽이자 이렇게 죽이잖아요. 예. 저는 그 피해 학생들이 가해 학생을 바라보는 인식 자체를 파리처럼 바라봐야 된다라고 저는 봐요. 똑같은 사람의 격인격으로 존재를 인식을 하게 되면요, 예. 그 가해 학생을 두려움으로 본다고요. 적어도 굉장히 현실적인 조언이신데요. 적어도 내가 가해 학생을 바라보는 존재는 내 방 안에서 내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의 파리 1마리 같은 존재다. 좀 사사롭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아니다. 극복 가능하고 내가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존재다. 3년간 많은 학생과 학부모님들을 만나셨을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깨달은 점 바탕으로 많은 부모님들께 혹시 꼭 이것만 알려주고 싶다 그런 점이 있으면 오늘 못다한 말씀 포함해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학교 폭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처리 절차가 아니에요. 그 가해 학생의 선도 조치, 물론 가해 학생의 선도 조치를 우리가 원하는 조치를 받으면 물론 우리 자녀가 상처를 치유할 수 있겠지만 그게 전부가 되어서는 안 돼요. 저는 학교 폭력이라는 가정의 위기를 겪는 부모들의 모습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즉, 그 위기를 겪는 부모들의 모습은 결국에는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답습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자녀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녀의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도록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만들어지면 저는 학교 폭력의 상처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혜준 소장님의 말씀이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부모님들께 귀하게 다가갔을 것 같습니다. 장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